그는 잔뜩 흐린 하늘을 천막 삼아 공원에 앉았다. 그리고 책을 읽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갑자기 뚝 하고 끊겼다. 길을 지나던 풍선장수 아저씨가 틀어놓은 스피커에서 1년 전 그녀와 함께 듣던 바로 그 노래가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그 노래를 끝까지 다 들었을까요? 혹시 추억을 이기지 못해서 중간에 귀를 막거나 하진 않았을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좋은 냄새가 나는 거는 과일이나 꽃들뿐만 아니라 노래라든가 빛깔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독특한 냄새는 아무 때나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추억이라든가 이런 것에 눈을 뜰 때, 또는 그 시절이 그리울 때, 그때 들었던 노래라든가 그때 만났던 사람이라든가 뭐 그런 것과 연관된 색깔들, 이런 것들이 이 자리에서 잠시 우리를 덜컥 멈춰서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문득 잔뜩 흐린 하늘 아래서 옛날 추억에 잠기시진 않았습니까? FM 음악도시는 여러분들의 추억까지도 넉넉하게 감싸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해철입니다. 네, 클래식의 여우야 보내드렸습니다. 제 팩스 지금 한 대 고장났어요. 783-9616이 지금 고장 중이라서 780-8190만 가동이 됩니다. 780-8190으로 보내주세요. 2년 전 오늘 저는 무서운 결심을 했었습니다. 바로 살 빼기. 제가 중2 때 저는 별로 크지 않은 키에 몸무게는 자그마치 82kg이었어요. 그래서 놀림받는 게 싫어서 살 빼기를 결심을 했죠. 그 당시에는 모두 불가능이라면서 절 비웃었는데, 그래도 전 결심을 포기하지 않았죠. 3개월 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닥치는 대로 운동을 배웠어요. 하늘이 노래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는 걱정하시고요. 친구들은 저의 살이 빠짐을 느끼기 시작했죠. 여름방학 개학식 날 친구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죠. 무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17kg이나 빠진 절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은 없었을 테니까요. 그 누가 생각이나 했었겠습니까? 불과 3, 4개월 남짓할 동안의 몸무게를 82kg에서 55kg으로 줄일 수 있겠느냐고. 이런 이유로 하야 저는 뚱뚱한 사람들의 고통을 잘 이해할 수 있기에 이 방송을 듣는 뚱뚱한 사람들께 말씀드립니다. 뚱뚱이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세요. 강남구 도곡동에서 도연씨가 보내주신 컴퓨터 통신 전세 들어온 글이었습니다. 17kg. 와. 예, 그 에어로빅 비디오하고 이런 걸로 보신 분들 많겠지만, 유명한 여자 명 있죠. 옛날에 엄청난 똥땡이였다가 살을 무지하게 빼면서 이거저거 다 해봐서 이제는 거기 달통하여, 그 무협지 뒤에 보면은 단연간 무협지를 탐독하여 이제는 쓰실 분, 뭐 이런 광고 나오는데 그 여자가 그런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에어로빅 강사가 돼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 중에 한 명이 됐죠. 그래서 뭐 다이어트법이나 운동하고 이런 것들 지도하고 뭐 그런 얘기하는 거 보고, 물론 굉장히 날씬해지고 몸매가 정말 예쁜 몸매를 갖게 됐는데, 이게 겉으로 보기 흉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야, 거기서 보인 사람의 의지 문제, 그 사람의 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걸 육체를 통해서 보여준 경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야 뭐 8kg 그거야 약과죠. 그래도 몇십 킬로 정도 돼야 의지 운운하면서 잘난 척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FM 음악도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람회 분들 오늘 나오시는 날이죠. 전람회 여러분들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은 지금부터 미리미리 팩스로 보내주시면은 전람회 두 분이 지금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두 분이 심각한 검토 끝에 대답을 들을 겁니다. FM 음악도시 함께하고 계세요. 일순 씨의 노래 방랑자 보내드렸습니다. 저 요즘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고요? 글쎄 말이에요. 저는 제대하고 공업부가 경영하시는 조그만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는 게 직업이라면 제 직업인데요. 글쎄 아침에 출근하고 커피 한 잔 먹고 창밖을 보면 꼭 그때쯤 되면은 쇼윈도 앞을 지나가는 아가씨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냥 이쁜 아가씨구나 하고 그냥 생각했는데, 지금은 무척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 있죠. 정말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한심하게 생각될지 몰라도 전 심각해요.
형, 그 아가씨가 이 방송을 듣고 있을까요? 서울 송파구 잠실 4동에서 금경호 씨. 부럽습니다. 예, 굉장히 좋군요. 이 살면서 그렇게 스쳐가는 요 작은 순간 하나 뭐 이런 거 이런 게 기억에 남을 수 있고 그런 데서 짜릿한 기쁨 얻을 수 있고 뭐 그런다는 거 너무 좋은 추억일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 아가씨한테 물론 적극적으로 프로포즈 해보시고 돌진해보시고 잘 되면 무척 좋겠지만 아니면 한 1년 360일 보고만 있어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 중학교 때 저희 동네에서 같이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가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스커트하고 그 하얀 블라우스, 이 흑백의 대조, 그 굉장히 청량해 보이던 그 여학생의 느낌. 글쎄 한 1년간 매일같이 탔었는데 그 뒤로는 전학을 갔겠는지 어쨌는지 이사를 갔는지 못 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만일 제가 그녀에게 저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뭐 이래서 어찌어찌 됐다가 뭐 그리하여 중간에 흐지부지 됐던 동 뭐 이렇게 됐다면은 그게 무슨 추억이 되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아니 오늘만이 아니겠지요. 여태껏 제가 해왔던 행동은 번번이 그녀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정글이 잘난 아이는 아닙니다. 외모도 체격도 그리고 솔직히 별로 남자답지도 못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여지껏 무시를 당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 이거 하나만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그녀를 사랑하는지 저보다 그녀를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녀의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보고 멍청하다고 하더군요. 그녀의 동생까지도 저보고 그러더군요. 불쌍하고 멍청하다고요. 그러나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도 누구나 한 번씩은 죽도록 사랑하고픈 사람이 생기기 마련 아닙니까? 전 그녀를 선택했습니다. 비록 잘난 것 없는 그녀지만 지금 제게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그녀이니까요. 그리고 영원히 사랑할 겁니다. 그녀는 제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여자일 테니까요. 제 사랑을 응원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여기서 공개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러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사랑한다 정민아 forever.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 1동에서 보내주신 유정훈 씨의 컴퓨터 통신에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두 곡 계속해서 준비했습니다. 최지훈 씨의 노래 잊을 수 없는 너, 장혜진 씨의 완전한 사랑. 풍요 속의 빈곤이었습니다. 생각을 찾는 사람들. 다른 많은 소년들처럼 나도 브로니형 암상자 사진기로 사진세계에 입문하였다. 그 사진기를 이용하여 나는 휴일날 스냅 사진들을 찍었다. 사진을 찍으면서 나는 점차 카메라를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내는 데 전념하였다. 어쨌든 내가 카메라를 사용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휴일날의 스냅 사진이나 친구들의 볼품없는 사진을 찍는 것에는 종지부를 찍었다. 나는 진지해졌던 것이다. 그래서 무언가의 냄새를 뒤쫓아 그것의 냄새를 맡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22살이 되던 해 나는 아프리카로 갔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르세유로 갔다. 바로 그때 라이카 카메라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을 발견한 뒤로는 한시도 곁에서 떼어놓지 않았다. 나는 삶을 포착하겠다고, 즉 살아가는 행위 속에서의 삶을 간직하겠다고 마음먹고는 숨막힌 듯한 느낌을 맛보며 언제라도 뛰어들 수 있는 채비를 갖추고 온종일 거리를 헤매고 다녔다. 무엇보다도 나는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상황의 진수 모두를 단 한 장의 사진의 테두리 속에 잡아둘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다. 사진작가는 아무 것이나 다 해보고 싶은 유혹을 경계해야만 한다. 삶이라는 있는 그대로의 소재를 재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듯 자르고 또 잘라야 하지만 그러나 분별 있게 잘라야 한다. 모든 표현 수단들 중에서 사진은 특정적이고 일시적인 순간을 영원히 고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우리 사진 작가들은 끊임없이 사라져가는 것들을 취급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사라지고 난 후 그것을 다시 되살려 놓을 수 있는 장치는 이 지구상에 없다. 우리의 기억을 현상 인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러므로 사진 작가들에게 있어 한 번 가버린 것은 영원히 가버린 것이다. 오늘 생각을 찾는 사람들은요,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의 사진집 결정적인 순간의 서문 가운데서 보내드렸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한경선 씨가 보내주신 글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최용준 씨의 노래 아마도 그건 보내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원고지에 쓴 글을 받았어요. 워드 프로세서로 이렇게 친 글이나 컴퓨터 통신 통해서 들어온 글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편지지에 쓴 글, 백지에 쓴 글 이런 걸 받다가 원고지에 쓴 글을 오랜만에 본 것도 굉장히 반갑네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땐 이 원고지 그렇게 보기 싫었는데 숙제할 일 말고 이 원고지 못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까? 인천 부평구에서 정진영 씨의 글이에요. 해철 씨의 오프닝 멘트가 끝나고 첫 곡이 흐를 때까지 2부 자리를 챙깁니다. 첫 번째 CM이 나가면 전 열쇠를 챙겨 들고 대문을 나섭니다.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보름달이 떴는지 먹구름만 잔뜩인지 우연히 별 하나를 발견하면 대견스러워서 자꾸만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발을 헛디기도 하면서 걸어갑니다. 엄마를 기다리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서 서성입니다. 전 엄마랑 단 둘이 살고 있어요. 남동생이 하나 있지만 서울에서 고시원생을 하고 있거든요. 혼자 되신 엄마는 편해지실 나이가 될 때까지도 자정이 넘어서야 다리가 퉁퉁 부어서 들어오십니다. 어릴 땐 열쇠 따고 빈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투정도 부리곤 했지만 이제 많이 죄송하기만 합니다. 엄마 팔짱을 살며시키면 엄마는 곱게 눈을 흘겨요. 밤길 무서운데 다 큰 여자가 간도 크게 왜 나왔냐고 야단부터 하십니다. 그럼 제가 대답하죠. 하나밖에 없는 우리 엄마 누가 채갈까봐. 다신 나오지 말라는 엄마이시지만 기분은 좋으신 모양입니다. 그런 엄마께서 45번째 생신을 맞으셨어요. 이번에는 꼭 제 손으로 생신상을 차려드릴 겁니다. 즉석 미역국이 아닌 진짜 미역국으로요. 우리 엄마 생신 축하해주세요. 남들처럼 호텔 뷔페니 동남아 여행이니 해드리지 못하는 딸이 죄송스럽지만 그들보다 더 엄마를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시집가라는 잔소리 하시지 말라고 엄마께 부탁 좀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예쁜 딸이네요. 어른들한테 뭐 선물 드리거나 아니면 뭐 이거 하거나 저거 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어른들께서 야야 이 쓸데없이 은근 왜 너나 잘하고 이거 너나 갖고 뭐 이런 말씀 하시지만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속으로는 다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며칠 전에 자칭 불량 학생에게 온 편지를 읽어주셨죠. 그 글을 읽고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빗나가는 청소년들, 삐뚤어진 생각을 하는 아이들 보면서 어른들은 모두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지요. 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해요. 정말 책임은 그들에게만 있는 건지 말이에요. 우등생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만 같은 학교, 우등생만을 원하는 어른들, 그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학생들이 가지 말아야 할 노래방, 비디오방 같은 곳에 어째서 학생들이 가냐고 화를 내시는 어른들, 그들이 우리에게 다른 공간을 마련해 주었나요? 숨막히는 학교에서 잠시 벗어나 쉴 곳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들이 생각해주고 있기는 하는 건지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방황하는 청소년을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정작 들어줘야 할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어른들. 물론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마음을 다 잡고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겠지요. 하지만 우리를 봐주세요. 우리는 아직 어른이 아닙니다. 가끔은 도움이 필요하기도 한 거예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이신혜 씨가 보내주신 팩스였습니다. 흔히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참어라, 참어. 대학 간 다음에 얼마든지 좋은 세월 있다. 너네 기다리면 다음 세월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부추기려고 선동하려고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근데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 얘기보다는 현재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학생 때 제 생각이기도 했었고 지금도 학생들 상황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글쎄 뚜껑 닫아놓고 꼭 막아놓고 밑에서 불 지피면 언젠간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전자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뚜껑의 잘못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최용선 씨의 노래 듣겠습니다. 하늘에서. 네, FM 음악 도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해철형의 열렬한 청취자라고 자부합니다. 왜냐고요? 그건 집에 오면서 항상 듣기 때문이죠. 이건 고등학생이 차를 운전하고 등하교한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바로 제가 그 케이스일 겁니다. 우리 집이 부유해서 그러냐고요? 아니요. 사실 제가 사는 동네는 지리산 청학동 밑인데 버스가 하루에 2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거죠. 지금 집에 들어오자마자 팩스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엄마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제가 고민이 돼요. 학원에서 집까지는 한 40분 걸리는데 비포장도로 50%. 조금만 늦어도 집에서는 난리가 나요. 공부를 하자니 엄마가 울고 걱정을 안 하게 하려니까 성적이 울고 애구고 엄마는 하루 종일 농사일만 해도 피곤할 텐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니 경남 하동군에서 조현철 씨. 이 정말 기구한 사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되기도 힘들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하세요. 뭐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게 없네요. 예, 저희가 무슨 뭐 삐삐 어머니한테서 연락될 만한 뭐 그런 상품을 드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저희 대상명여고의 역사록에 기록될 만한 큰 사건이 있는 날입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은 장승일 선생님을 비롯한 홍석용 선생님, 이병만 선생님 등 새로운 선생님들께서 오신 지 100일 되는 날입니다. 이 선생님 오신 지 1년 기념일이었으면 괜찮겠는데 100일 기념일 하고 생각을 했더니 타 학교로부터 노인정이라 불려온 저희 학교로서는 크나큰 사건입니다. 모두 미혼이시고요. 딱 한 분 오라버니도 아실 홍근희 선생님만 빼고요. 요번 4월 14일에 제주도에서 화촉을 밝히셨고요. 오라버니와 같은 대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늦었지만 결혼 축하한다고 전해주시고요. 썰렁했던 저희 학교에 훈훈한 봄 기운을 불어넣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한다고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꼭꼭 전해주세요. 창동에서 미정이와 나림이가 보냅니다 하셨습니다. 홍근희 선생님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 같은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대략 뭐 이렇게 얼굴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대학은도 그러지도 않고 그리고 저는 학교 다닐 때 전설의 신해철이다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학적부의 이름은 기재가 돼 있는데 결코 학교에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그랬습니다. 자랑이네. 자크대 상주에서 드리는 도서상품권 오늘 생각을 찾는 사람들 보내주신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경선 씨께 드리겠고요. 세라저에서 제공하는 패션 구두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도현 씨께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카인드웨어 서울에서 제공하는 미치코 런던 미스테이크 상품권은 인천 부평구의 정진영 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뒤 3부에서는요. 전람회 두 분과 즐겁고 아기자기하며 달콤하고 화기애애한 그러한 시간을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마지막 곡은요. 나에게로의 초대 정경화 씨의 노래입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예, 직직거리는 소리를 남기고 끝났습니다. 이안 헌터의 Old Records Never Die 였습니다. 라이센스로 예전에 소량 발매됐었는데 지금 거의 절판됐어요. 제목이 Old Records Never Die라서 그런지 원래 LP로 방송할 때는 표면에 약품 처리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노이즈를 웬만하면 최대한으로 제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오늘은 그냥 무조건 틀어봤습니다. 뭐 예전 오래된 앨범 치고는 컨디션도 좀 괜찮은 편이었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 직직거리는 소리가 좀 듣고 싶었어요. 예전에 백판이라 그러나요? 그 해적판 듣고 잡음 찍찍 나는 소리 나오고 뭐 그럴 때는 그게 참 그렇게 듣기 싫고 좀 깨끗한 음질로 어떻게 처음에 나올 때 그 과광 할 때의 그런 소리를 좀 듣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CD 시대로 바뀌고 나니까 오히려 그 옛날 LP판에서 찍찍거리던 소리가 참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렇게 흠없이 깨끗하게 완벽하다는 것이 꼭 그렇게 좋은 건 아닌가 봐요. 우리 그 손 깨끗이 씻어야 되고 대장균 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뭐 나쁘고. 근데 사람 몸 속에 그런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균이 하나도 없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도 죽는다고 그러네요. 그런 것처럼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들을 또 너무 깨끗하게 티끌 하나 없이 방 정리정돈해놓고 이렇게 살도록 가르치면은 성격이 냉정해지고 차가워지고 그리고 성격이 삐뚤어질 가능성도 많다고 그럽니다. 적당히 어지럽히고 적당히 더럽히고 살면서 그냥 잘못도 좀 저지르고 세상살이가 다 그런 게 아닌가. 예, 레코드판 하나 가지고 얘가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잠시 뒤에 전람회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스의 음악을 보내드렸습니다. 전람회 두 분이 나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음악을 준비를 하셨나요? 오늘은요 네, 아름다운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감미로운 음악. 심하게 아름다운. 심하게 아름다운. 좀 저희 취향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예, 일단 첫 곡부터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면요. 네, 브라이언 맥나잇의 One Last Cry라는 곡을 준비했거든요. 네. 저희가 브라이언 맥나잇 처음 들은 거는 1집 할 당시였거든요. 기억에 습장해놓고 들었는데 아, 브라이언 맥나잇 1집 말고 전람회 1집이요? 네. 네, 헷갈려요. 어떤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카페에서요. 네. 너무 노래가 좋길래 가서 물어봤어요. 이 노래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가수라고 이렇게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판이 국내선 잘 수입이 안 돼가지고요. 참 고생을 했어요 구하는데. 그랬는데 글쎄 그러니까 왜요? 듣고 사자마자 쫙 깔려요? 그냥 좀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나서 노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그 편곡 구성이요 네. 굉장히 단순해요. 그 그러니까 얘기 아니었구나. 예. 예? 아, 난 뭐, 예, 딴 얘기인 줄 알았어. 예. 딴 얘기.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래를 엄청나게 잘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음.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일렉 피아노가 쫙 깔리면서 네. 가끔 스트링이 들어왔다 나가고 간주 때 기타가 잠깐 등장했다가 네. 시종일관 그냥 EP로만 흘러가는데 일렉 피아노로만 흘러가는데 그냥 듣고 나면 마치 오케스트라 반주의 노래를 들은 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노래를 엄청나게 잘한다라는 뜻이죠. 곡도 좋지만 그래서 이 브라이언 맥나잇은 그러니까 코러스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가수들의 코러스를 하다가 이제 앨범을 내서 이게 지금 One Last Cry라는 노래가 있는 앨범이 1집이고요. 최근엔 I Remember You라는 곡으로 뭐 2집 앨범을 발표했고요. 또 영화 Color of Night 사운드 트랙에도 또 자기 자신이 직접 작사 작곡 프로듀서까지 한 곡을 한 곡 실는 등 다재다능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참 화나요. 난 이런 사람만 보면. 잘생기고 마이크 키 크고.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잘생겼다는 얘기를 할 땐 거의 절규를 하시는군요. 그거 뭐 문제 있으세요, 좀? 아니 그 조물주께서는 항상 이렇게 균등하게 사람들에게 모든 걸 이렇게 배분한다라고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네. 자, 아직 이 사람의 성격은 모르니까 네. 정말 성격이 좀 이상한 거 아니면 정말 너무 모든 걸 다 타고난 그런 정말 행복한 행운아가 아닌가. 그저 김동률 씨가 정확한 정보를 모르셔서 그런데요. 브라이언 맥나잇이 짝팔이에요. 짝팔이요? 짝팔이를 하면 이거 앞으로 나란히 했을 때 절대 줄 안 맞는 이런 경우를 얘기해. 그렇죠. 네. 그 확실한 건가요? 거짓말이죠. 그냥 그렇게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도 지금 다 예. 이 방송실 안에 4명이 있는데요. 네네. 방금 그 말을 진짜로 받아들인 건 동률이 하나인 것 같죠? 그 어느 사람이든지 다 완벽해 보이고 잘난 것 같아도 다 자기 컴플렉스 가지고 있고 다 흠이 있다는 얘기죠. 너무 이렇게 자존심 죽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일단 실망할 뻔했잖아. 게다가 이 One Last Cry 들려드릴 곡에서는요. 네. 이 잘생기고 키 크고 노래 잘하는 브라이언 맥나잇은 또 키보드까지 자기가 연주했습니다. 네. 일단 키보드까지요? 네. 그럼 이 사람은 기필코 짝팔이어야 하는군요. 게다가 뭐 프로듀서도 그냥 자기가 해버렸군요. 그러면 짝팔로 안 짝팔에다가 아마 짝팔에다가 발도 한쪽 약간 짧은고 성격이 참 이상할 것 같아요. 괜히 막 지나가는 사람 때리고 뭐 이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면은 이 저처럼 담배 포장지를 전혀 풀지 못해서 옆 사람이 풀어주기 전까지는 전혀 어쩔 수 없는 그런 흠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코피도 자주 날 것 같아요. 무슨 뭐야? 예, 저희가 지금 농담으로 한 짝팔과 뭐 이런 얘기는 어떤 뭐 그 흔히 살면서 전혀 불편을 느끼지는 않을 정도의 그러나 본인이 약간 좀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장애인들을 비유하거나 그 비하한 뜻은 아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브라이언 맥나잇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제목이요? One Last Cry입니다. 과연 노래를 잘하네요. 네, 브라이언 맥나잇의 One Last Cry였습니다. 이제 음악이 나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이 사람이 아마 네, 녹음실에 딱 들어가서요. 네, 이제 노래를 한번 이렇게 딱 보고서는
아마 편곡하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노래는 좀 되니까 편곡은 그냥 간단하게 가주세요. 나머지 이제 노래가 다 받쳐주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편히 가죠. 뭐 이런 식으로 만든 노래가 아닐까 싶군요. 전 노래가 좀 거품나게 잘하니까 딱 그랬을 것 같죠. 네. 다음 곡은요. 제가 첫 번 방송 때 발음을 잘못해서 많이 구박을 받았던 그 그룹의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카고의 노래를 제목도 시카고입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락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쭉 해와서 뭐 했는데 저를 그렇게 락을 그렇게 많이 듣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시카고가 그러니까 그냥 유명한 노래들만 생각을 하고서 네. 그냥 팝 발라드 그룹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시카고의 그 원조는 네. 어떤 그런 재즈 락을 표방한 어떤 그 브라스 밴드적인 이렇게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런 그룹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카고 때문에 뭐 재즈락이라는 장르가 이름이 붙었다. 뭐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고요. 네. 그 당시 뭐 재즈락이다, 브라스락이다, 무슨 뭐 스윙락이다, 뭐 하여튼 그 비슷한 이름들을 대거 출연시킨 그룹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룹 사운드 내에 그 브라스 주자가 3명이나 있고요. 네. 이 앨범은요, 가장 최근에 나온 앨범으로서 어떤 그러니까 재즈의 옛날 히트곡들을 모아서 다시 편곡을 해서 시카고의 스타일로 편곡을 해가지고서 기념 음반식으로 낸 앨범인데요. 앨범의 제목은 Night and Day입니다. 그래서 원래 시카고는 그 앨범 그 타이틀로 숫자를 붙이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상당히 한국적이에요. 누구누구 3집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그게 미국에서는 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너무 익숙하잖아요. 네, 뭐. 미국에서는 없죠. 근데 미국에서는 정말 드문 현상이기 때문에 네. 걔네는 정말 특이하게 숫자로 가면 우리나라에서 음악 듣는 사람들은 아니 그건 별 관심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언제까지 갈까 봤더니 7, 8, 9 넘어가더니 16, 18 세븐틴. 계속 올라가더니 제가 알기로는 21번째 앨범까지 그런 네. 식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시카고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가 일단 보컬인 피터 세트라가 먼저 생각이 나는데 그 피터 세트라가 나중에 솔로로 활동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데이비 포스터가 프로듀서로 딱 등장을 하면서 한참 잘 나갔었던 시절이 그 16, 17 앨범인데요. 네. 그 유명했던 곡이 뭐 If Hard You Leave to Me say Now, I'm 뭐 sorry. 예.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유명한 노래들만 알고서 데이비 포스터 풍의 어떤 그런 뭐 노래구나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진가가 여기에 있었어요. 오히려 그런 시카고 노래들보다도 훨씬 좀 개성도 강하고요. 그래서 지금 들으실 곡은요. 제목도 시카고인데 그 1930년도에 유행했던 어떤 스윙곡을 리메이크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빅밴드가 나와요. 그래서 봐봐봐 하면서 근데 리듬 다이는 그러니까 제가 또 리듬 리듬 섹션은 섹션 그 녹음 용어를 죄송합니다. 리듬 반주는 락으로 가는 네. 미안해. 그런 재즈 락이라는 걸 이렇게 딱 들어도 이런 장르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게 딱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곡이죠. 제가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Blood, Sweat and Tears의 I Love You More Than You'll Ever Know를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Blood, Sweat and Tears하고 함께 그 브라스를 대규모로 군대로 치면은 이 그 바주카포병들 브라스 섹션을 무지하게 배치를 해놓고서 강력한 화력을 자랑했던 그 양대산맥의 시카고와 또 Blood, Sweat and Tears입니다. 지금 사운드를 감상해 보십시오. 오늘 전람회 두 분이 선곡을 내오신 시카고의 시카고. 시카고의 시카고? 시카고의 시카고의 시카고입니다. 시카고. 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재지촌 재지는 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말들이 없죠? 노래가 너무 좋아서요. 네, 우리가 가져 나왔지만 예, 너무 좋아요는 못 날라 그래요. 네, 다음에는 이제 다음 눈물 콧물 또 나올 노래가 또 뭔가요? 이분은 좀 감동의 인생을 사시는 분이죠. 네, 스티비 원더의 노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선천적 그 네네네. 눈의 시각장애자죠 스티비 원더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피아노 같은 거 플레이하는 걸 이렇게 뭐 화면을 보면은 정말 눈이 보이는 사람보다 더 막 키보드를 양쪽으로 이렇게 세 개를 쌓아놓고 90도로 좌우 앞에 정면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돌면서 막 치면서 공연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정말 진짜 어쩌면 저렇게 할까. 부끄럽게 만드는 보이는 사람도 네, 그렇게 손의 움직임을 이렇게 보니까 피아노를 이렇게 쓸듯이 손이 공중에 이렇게 몇 센치 이상 떴다가 저쪽을 탕 치는 경우가 없고 이렇게 건반을 부드럽게 쓰다듬듯이 바짝 붙어서 다니더라고요. 예. 그 감각을 안 잃어버리려고 그러나 봐요.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공연하는 걸 보기만 되더라도 저희 같으면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들여다볼 수 없는 관계로 네. 정말 너무너무 음악과 하나가 돼서 몸을 움직여서 흔들어가면서 화려한 연주를 들려주는 장님 가수. 글쎄 그런 것만 봐도요. 사실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간 승리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정상인이었다 하더라도 놀랄 만한 예를 들어 예. 뭐 첫 앨범을 13살 때 내기 네. 뭐 작곡을 10살 때부터 하기 네. 뭐 이런 거는 사실 정말 그냥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도 네. 굉장히 천재라는 소리를 듣고 남을 만한 건데요. 네.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남달리 더 음악적인 거에 신경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우리의 보통 사람들이 듣는 거에 신경 쓰는 것보다 한 100배 정도 더 귀가 또 예민하고 또 그런 관계로 또 글쎄 그런 점들이 있다고들 하는데 보였어도 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건 그렇죠. 그래요. 또 그렇죠. 그리고 스티비 원더는 예. 굉장히 성격이 명랑하대요. 예. 저는 그거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스티비 원더 공연을 보니까 자신의 그 시력, 그러니까 시각 장애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관객이랑 농담을 던지더라고요. 예, 저도 뭐 그래서 그런 걸 봤어요. 지금 여러분들 뭐 춤추는 거 나 안 보이는데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 그 얘기를 가지고 막 농담하고 떠들고 관객들도 같이 웃고 예.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레이 찰스 네. 아시죠? 레이 찰스도 눈이 안 보입니다. 근데 레이 찰스랑 스티비 원더랑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네. 근데 레이 찰스가 막 우린 눈이 안 보여서 뭐 약간 그런 네. 쪽에 얘기했더니 스티비 원더는 막 웃으면서 네. 넌 임마 말할 자격 없어. 그 레이 찰스가 왜 그러니까 넌 6살 때 눈 멀었잖아. 나는 넌 처음 6살까지 본 적도 없단 봤지만 말이야. 막 난 그런 본 적도 없다. 예, 그래서 웃음으로 끝났던 얘기가 있었죠.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웃지 못할 얘기이기도 하고 참 그 명랑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네. 스티비 원더의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 가사 같은 것도 이렇게 들여다봐도요. 참 깨끗하고 또 어쩌면 그렇게 이렇게 보지 않았다면 그 이미지가 심상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참 오히려 다 보는 사람들보다 그래서 더 순수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네.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게 이제 정상적인 저희가 여기서 길게 가타부터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재미있는 얘기는 하나 할까요? 네. 스티비 원더에 대해서 아이고 왜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되면요 네. 반 친구들이 야 너 그 얘기 아니야 하고 말하면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해대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목에 힘 딱 주고 와서 너 그거 알아? 그게 또 스티비 원더에서도 예. 하나가 걸리더라고요. 네. 제가 중학교 때는요 네. 스티비 원더가 그 86년인가 7년 5년인가 네. 그래미상에 나와서 네. 연주를 했는데 그게 인공위성에서 탑재된 어떤 컴퓨터 악기에 의해서 소리가 나고 그 이유는 우주 공간이 조용하기 때문이야. 너 그거 아니?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저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인공 아니 그럼 우주 공간은 조용하다고 치는데 지금 어차피 불러들이면 대기권 통과하는데 글쎄 말이. 근데 그런 거짓말들을 하고 재밌어하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기타리스트 뭐 신이 내린 속주 기타리스트라는 잉이 맘스틴이 기타 네. 솔로 할 때는 라이브 시 뒤를 샥 돌아갔고 치는 신용만 하고 뒤에 3명의 기타리스트가 한꺼번에 솔로를 숨어서 한다는 둥 뭐 여러 가지 그런 부술지 못할 뭐 거짓말이지만 근데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요 네. 신해철 씨에 대한 또 그런 거짓말을 하나 들었습니다. 뭔데요? 바로 무슨 얘기냐면요. 네. 신해철 씨가 그 대학가요제에 나왔을 당시 기타를 치셨었잖아요. 네. 기타를 치시러 이제 대기실에서 딱 있는데 네. 리허설이 끝난 다음에 기타를 누가 땅에 떨어뜨렸대요. 네. 그래서 기타가 완전히 전부 다 망가졌답니다. 그랬더니 그때 소문에 의하면 네. 신해철 씨는 어마어마한 갑부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네. 뭐 기타 하나쯤이야 뭐 막 그러더니 전화 줘봐. 네, 전화해갖고 나 해철인데
기타 내 기타 똑같은 거로 줄게 갖고 하나 가져오도록 뭐 이렇게 갖고 그 기타를 바로 메고 나가서 연주를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겠죠? 와 짜릿하다.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저희 아버지는 참 버스 타고 출근하십니다만은. 근데 보니까 신해철 씨가 기타 다루시는 걸 보니까 예. 아마 부서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 신해철 씨 댁에 갔을 때 동률이도 아마 예. 기억을 할 텐데 저 그 기타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그 몇십만 원대의 기타를 가진 게 그 기타가 처음이었어요.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갔더니 기타가 이렇게 거꾸로 벽에 기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장식품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저는. 뭐라 그러지? 머리 쪽이 땅이고 예. 부피가 큰 쪽이 위로. 그래갖고 당시 기타 치셨었던 정기송 씨한테 네. 형 저 해철이 형은 기타를 원래 저렇게 놔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쟤는 아무렇게나 놔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그 기타가 꽝 하고 넘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 신해철 씨는 밥을 드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전부 놀래갖고 다 일어났는데 짜장면 계속 먹으면서 더 그냥 뭐 이런 반응을 보이셔서 우리를 당혹시키는 왜냐하면 적이 있었습니다. 중고품 기타를 산 거였기 때문에 이제 망가져서 소리가 사실 거의 안 나와요. 그냥 그렇군요. 추억이 있어서 가지고 있는데 또 잊을 수가 없는 게 그 기타를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14개월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 눈물 나는 기타였어요. 재밌네요. 네, 사담이 길어졌는데요. 네. 그래서 참 동욱이는 중학교 때 참 그래도 수준 있게 놀았던 것 같아요. 나는 그때 스티비 원더가 누군지도 몰랐어. 뭐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틀 노래는요. 저희가 태어나지도 않았던 시절에 나온 노래네요. 74년도에 발표된 음반에 수록된 곡인데요. All in Love is Fair라는 곡입니다. 네, 글쎄요, 여러분들께서 스티비 원더 하면은 무슨 곡이 먼저 생각이 나실지, 뭐 레이틀리가 생각이 나실지, 아니면 뭐 I Just Called to Say 뭐 그런 노래가 생각이 날지. 근데 참 제가 듣기에는 스티비 원더의 진가는 이런 노래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애잔하면서도 R&B가 무엇인가 그 원조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냥 하여간 뭐 들어보시죠. 맨 마지막에 All in love is 하고 잠깐 쉬었다가 네. fair 하는 부분에 아주 짜릿한 기분이 느껴지실 겁니다. 눈물 주르륵입니다. 예, 눈물 쭈르륵 All in Love is Fair를 들으면서 자꾸만 사람들이 저를 부잣집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걸 보면 나는 왜 이렇게 귀티나게 생긴 것일까 이런 거를 저는 좀 반성을 쓰러지지 마요 아직 마이크 스탠드 드리면 안 돼요. 자, 노래 듣겠습니다. 스티브 원더 눈물 쭈르륵이 아니라 눈물 주룩인 것 같은데요. 예, 그냥 감상의 의미에서도 좋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음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스티비 원더 판을 쭉 들어보면 정말 공부할 것 투성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십몇 년 전에 요즘 나오는 노래의 어떤 원조격인 노래들을 다 그냥 구축을 해버렸어요. 자기 전부 다 만들어놨고 아까 신해철 씨도 뭐 이 사람 음악은 전부 구구절절이 정통이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렇고 뭐 리듬이면 리듬 뭐 가창이면 가창 뭐 화성이면 화성 정말 그게 참 왜 어릴 때 데뷔한 사람들이요. 어릴 때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쭉 음악이 좋기가 참 힘든 것 같더라고요. 네네. 한때 뭐 좋았다가 이상해지고 아니면 이상해졌다가 나중엔 좀 들을만하고 이런데 정말 스티비 원더는 뭐 옛날에 그 정말 어린 목소리로 예, 리틀 뭐 스티브 원더 What 때부터 happened to 막 무슨 Yesterday Me Yesterday 뭐 Yesterday You Yesterday 뭐 그 노래 같은 아주 옛날 노래부터 지금까지 정말 주옥 같은 곡들을 들려주고 있는 아주 저희가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인간은 슬럼프라는 게 애초부터 없나 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뒤에는 본인 노력 같은 것도 물론 있었겠죠. 네, 그럼요. 저도 예. 나는 스티비 원더처럼 될 테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좀 해보고 안 되면은 그냥 음악 만드는 것보다 집에서 스티비 원더 노래 듣고 있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좀 안 되면은 목표를 신해철로 낮추려고요. 그렇게라도 생각을 해주시면 영광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오늘은 좀 까만 쪽의 노래를 준비해 오셨네요. 세 곡 다. 예, 저희가 그러니까 제목이 재즈 마을인데요. 네. 약간 좀 그 언저리에 있는 노래까지 틀려고 해요. 그래서 네. 좀 블랙 뮤직은 아무래도 재즈와 관련이 많아서 그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자,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선곡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자, 이제 좀 까만 노래들을 들었으니까 조금 하얗면서 약간 크림빛 무슨 색깔일까? 그냥 흰색은 아닌데 그러나
또 이 목소리 데이비드 커버데일은 백인입니다만 어릴 때부터 펑키나 소울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절어서 자랐고 그래서 지금 들어보면은 흑인들의 그런 창법이나 찐덕찐덕한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데이비드 커버데일의 목소리 그리고 스티브 바이의 기타 와이스네이크입니다. 작별의 시간이 됐습니다. 끝에는 좀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곡을 고르려고 생각을 하다가 솜사탕 목소리 마이클 프랭스의 음악을 좀 골랐습니다. 비발디 송 보내드리면서 작별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